그렇지. 네, 소프트웨어 이제 공학 응용 쪽 볼게요. 네. 요 랩은 오전 시간에 보셨던 거랑 같은 내용이죠. 청색, 청색이 지금 이제 응용 쪽에 보는 주제는 거죠. 좀 볼게요. 최근 뭐1504, 네. 굳이 1207은 핫, 1504는 하우트 이제 네, 인프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프로세스들은 특정 머리맡에 놓고 계속 읽어보고 계신 거죠? 네. 저만 읽고 있는 거 아니죠? 디멘전 능력하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디멘전 이렇게 케이퍼빌티 디멘전 2차원 기준으로 프로세스 능력 차원에 대한 개선 2, 3, 4, 5 단계 뭐 이거 이제 너무 익숙하시죠? 이런 단계들은 자 3단계가 전사 표준화 요걸 기준으로 표준화 수준의 정도고 요걸 기준으로 밑단은 이제 정량화되고 최적화되는 이런 부분이 다르죠. 네. ISO 구하나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제품 품질에 관련된 표준이다. 그래서 품질 특성은 내부의 모습을 사용 품질 이렇게 나눴고 우리 맨날 외우던 기신사 이런 다음에 가지고 이게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 품질의 효과상, 생산성, 안정성, 만족도 뭐 이런 것이다. 이걸 기준으로 1219는 사용 패키지, 소프트웨어이고 유저 다큐멘테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어 있다. 그래서 컴플리트니스, 완전성, 풀리닉스, 컨시스턴시, 언더스탠더빌리티, 이즈 오브 오버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1458, 네, 요거는 네, 그러면 평가 절차에 대한 것도 표현이 이거죠. 반복성, 재생산성, 공정성, 객관성. 자, 이런 특성을 만족하는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이커가 및 개발자에 대한 프로세스, 매저에 대한 프로세스, 평가자에 대한 프로세스, 평가물에 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네, 주로 이 부분이 평가자 입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요게 주로 여기서 말하는 건데 그래서 평가 요구사항 평가 명세, 평가 설계, 평가 수행 이렇게 간다는 거고 네. 이제 저런 것들이 너무 발전해 오면서 다르다 보니 이걸 하나로 합쳐서 그걸 또 이렇게 통합에 대한 이제 요구가 있죠. 그래서 이 ISO 25000 시리즈 스퀘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퀄리티 리콰이어먼트 리저레이션 이렇게 해서 S점 퀄리티는 특별히 중요하니까 QA까지 빼고 그죠? 그리고 R가 E 이렇게 해서 스퀘어라고 이름을 붙였다. 네, 그래서 퀄리티 매니지먼트, 퀄리티 모델, 그다음에 매저먼트, 리콰이어먼트, 그다음에 이밸루에이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어느 평가하는 내용을 그래서 코로나 이름이나 있어부터 1119,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 안에 통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심플하게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퀄리티 매니지먼트, 계획과 관리. 품질 요구를 받아서 품질 평가를 한다. 품질 요구를 받아서 평가를 하려면 품질 모델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을 측정할 건지 측정 지표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여줬던 이 품질 모델, 25010 제품 품질 모델, 기신사 효율이 뭐 그대로 있는데, 이게 호환성, 보안성 이런 식으로 추가되어 있고, 사용 품질은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25010이 앞에 어떤 거예요? 음,
제품 품질물이 아까 저희는 이거라고 일상 하나 일이요. 음, 네, 그래서 25,000 시리즈 안에서 이제 서브 1020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애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성공 쪽에 퀄리티 리카이먼트 이네. 리카이먼트에 관련된 여기 내용을 보면, 이해 당사자의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분석한다, 그다음에 아키텍처 디자인을 한다, 인포메이션 한다, 인테그레이션 한다, 드리프시한다, 트랜지션 한다, 밸리데이션 한다, 오퍼레이션 한다, 메인테너스 한다. SDLC 라이프 사이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저 퀄리티 문제, 익스터널 퀄리티 리카이어먼트, 인터널 퀄리티 리카이어먼트. 그래서 사용자의 폼질에 대한 요구 사항이 사용자 결국엔 기능 요구 사항이죠. 폼질은 기능을 요구 사항을 만드시는 거다. 그래서 엑스터널, 인터널 이렇게 이제 변환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919 소프트웨어 테스트에 대한 이제 제출 지원도 되어 있죠. 뭐 테스트 프로세스나 테스트 문서와 기법, 그다음 키워드 유도 테스팅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 있다. 일단은 테스트 프로세스에는 뭐 다계층 프로세스 모델, 조직의 테스트 모델,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공조 테스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 테스트 기법 쪽에 가면 있는데 테스트 설계 기법은 명세 기반 구조론 경험 기반 시험 문제에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테스트 커버리지, 명세 기반 구조 기반 경험 커버리지 정의를 얘기합니다. 키워드 주도 테스팅은 뭐 여기에 언급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 그냥 이 영어용 정도로 시험 문제를 낼까 싶어서 넣어놨는데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를 어떻게 자동화를 심플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키워드라는 것을 하나의 어떤 폼질하고 매핑을 해서 그 키워드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엑셀로 이 정의를 해놓고 엑셀을 읽는 스크립트가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거 하면 코딩을 모르는 수동 테스터가 자동화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읽어보면 뭐 없는데 영어용어로 키워드 주도 테스팅 그래가지고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 또는 KDT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 이렇게 한 줄 딱 써놓고 영어용어로 풀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지? 멘붕이 될까 봐. 아직 안 나왔어요. 앞으로도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가능성은 있다. ISO 261은 시험 문제 뭐 계속 나와서 내용들을 이제 아시는 오토모티브 자동차 쪽 내용인데 이쪽에 이제 안전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동차의 70%가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의 안전 이 설계가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 설계할 때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세이프티 인티그리티 레벨, 이거 C라고 해서 안전 등급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A자를 붙여서 오토모티브 하면 안 C이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4단계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A부터 D 등급까지. 근데 A부터 D 등급을 어떻게 결정할까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결정하자. 심각성, 사람이 죽느냐, 발생 빈도, 자주 발생하느냐, 회피 가능성.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걸 회피가 가능하냐, 아니면 회피가 거의 불가능하냐. 이렇게 해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누고 D 등급이 가장 엄격한 단계다. 그래서 D 등급으로 되어 있는 어떠한 기능이 이러한 판정을 받으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해서 아예 그 기능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뭔가 막을 수 있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전 설계를 추가로 하든지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해보면 그런 거조차도 모르는 거죠.
그거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음, 이제 원천은 IEC 61508, 그래서 시스템 안전이라고 하는 쪽에서 이제 오토모티브 영역으로 한 단계 내려서 이렇게 따온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1, 2, 3, 4 등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A, B, C, D 등급으로 매핑해서 해놨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워낙 많이 보신 거죠. 근데 여기서 여기는 제품 개발이 이제 컨셉 단계에서 제품 개발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생산까지 가기에는 이제 시스템 레벨, 그다음에 하드웨어 레벨, 소프트웨어 레벨, 근데 하드웨어 레벨 합쳐가지고 시스템이죠. 그래서 아웃라인을 큰 시스템으로 보고 그 하위에 다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을 할 때, 예, 이 아실 등급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안전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계속 반영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V 모델 이것도 머릿속에 사진 찰까? 요구사항 설계죠. 아크텍처 설계. 그래서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그다음에 코드.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태, 통태, 시스템 시험, 뭐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요구사항 검토. 샌드 인수 시험하고 같은 거죠. 그럼 요 단계별로 이원 분석 평가해갖고 여기다가 뭐예요? 저런 이원 평가해가지고 안전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에 담아라 이거죠. 이 안전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에 한번 담으면 밑으로 설계에 계속 내려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전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계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설계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맞은편에 밸리데이션이죠. 밸리피케이션. 밸리데이션을 할 때 계속 테스트로 그게 정상으로 안전 설계가 작동하는지 검증하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렇게만 컨셉적으로는 이렇게만 머릿속에 찍혀 있어도 이 문제 나오면 다 푸는데 근데 이게 딱 안 찍혀 있으니까 못 풀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런 복잡한 그림들을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문제 난이도를 지금 이제 높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그냥 요거 뭐 피규어라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자꾸 뎁스 있게 하나를 더 찍어서 이야기를 할까 봐 이제 참고로 이제 이런 거를 넣어놓은 거죠. 최상위 가이드 50mm 있고 안전문제성. 네, 그 하위로 계속 이제 61508이 레벨이 좀 높죠. 이게. 그리고 그 하위에 이제 철도, 의료, 레벨 안전,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파생이 됐다라는 얘기고 이 하나하나가 근데 내용이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베꼈으니까 비슷비슷하죠. 근데 이런 걸 혹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ISO 그냥 일익일익이 그냥 기반으로 풀어도 어떻게 틀렸다고 못할 것 같긴 해요. 그죠? 근데 대신에 말을 약간 이렇게 일반화한 용어로. 그러면 들여다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용어를 조금씩 달리 써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혹시 그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음, 여기서 어떤 거 나올까요? 찍어서 콕 집어서 암기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암기 안 된다. 그러면 IS 161기 기준으로 변형해서 쓰겠다. 근데 대신, 요, GO178C는 항공이구나. 일기상공사는 의료 분야구나. 요 정도만 애워가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철도 쪽은 6불을 7구다. 이렇게. 왜냐면 IC 6불을 7구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고 아무 힌트 안 주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대충 어느 분야라까지만 매핑해 놓고 그다음에 세부 내용은 이제 ISO 2616이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어느 정도 용어를 조금 바꾸면 되잖아요. 자동차라고 돼 있던 애들을 철도라고 바꾸고 의료라고 바꾸면 되죠. 어차피 사실 그렇게 표준들을 참조해서 이렇게 디벨롭을 한 거라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ISO 143, 네. 기능 점수에 대한 이제 국제 표준이죠. 그래서 기능 점수는, 예, 지금 요 그림은 복잡해요. 그죠? 근데 적어도 관리 시험을 보거나 개발자라고 하면 이 트랜잭션 기능과 데이터 기능 두 가지에 대해서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외부 입력 EI, 그다음에 외부 출력 EO, 익스터널 아웃풋이죠. 그다음에 EQ, 익스터널 쿼리, 외부 처리. 모든 기능은 이 세 가지에 속한다. 좋아요. CRUD에서 C는 이제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기준의 이제 이 속성이죠. 근데 CRUD로 표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매핑을 해보면 크리에이트는 EI, EO, EQ 중에 어디예요? 맞아요. EI예요. R은 어디예요? EQ. 네. U는 업데이트는 음. 딜리트 EI.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시면 이게 기억이 안 나요. EO는 뭐예요? 연동된 서비스, 음? 배치, 연동. 뭘까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애플리케이션이 불러낼 때 마치 테이블처럼 구성되어 있다가 던져주는 녀석. 응? DB용으로. 뷰, 뷰. 뷰. 뷰가 이 역할이에요. 그대로 불러온 게 아니라 불러온 거를 가공을 해서 뷰 형태로 가지고 있다가 얘를 다시 유저 화면으로 출력을 시키잖아요. 음. 그대로 읽어보면 EQ가 되고 가공된 결과값을 가지고 있다가 던져주면은 EO. 그래서 얘가 이제 external output 출력이에요. 쿼리는 단순 조회잖아요. 네, 그러면 기능 점수 계산 문제가 나올 때 이 부분을 정확히 컨셉이 없으면 기능 계산을 못 하겠죠? EI냐, EO냐, EQ냐만 발라내면은 여기다가 EI 몇 개, EO 몇 개, EQ 몇 개, 그다음에 그거에 이 복잡도를 예를 들면 이 표를 주고 하면 그러면 이 데이터 엘리먼트 숫자로 하지만 데이터 엘리먼트 숫자를 잘 안 줘요. 그러면 평균값을 여기다 주고 평균 복잡도를 곱하기 하면은 기능 점수가 바로 계산돼서 나오죠.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 단순 계산 문제를 못 푼단 말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련된 기능은 ILF, EIF. ILF, Internal Logic File, EIF, External Interface File. 그러면 얘는 뭐예요? 외부 연계 파일. 내 DB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ILF, Internal Logic File, 내부 로직 파일. 내부 논리 파일, 외부 연계 파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얘하고 결정적인 차이점. 자, 이 아이가 인풋이죠. 입력이죠. 입력을 외부 DB에다 대고서 내가 입력 치면 돼요, 안 돼요? 쓰게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DB에다가? 안 되죠. 자, 지금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 내 DB가 아닌데 다른 프로그램이 내 DB에다 쓰기를 한다는 얘기야. 돼요, 안 돼요? 절대 불가지. 네. 이거를 저희가 그래서 이 내부 논리 파일 또는 인터널 로직 파일, 이거하고 외부 연계 파일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이 실제로 실무에서 카운팅하다 보면.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걸 나누는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쓰기를 하는 업무 기능,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이 업무 범위 안에 있으면 내부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물리 DB 기준이 아니라 논리 DB 기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프로그램은 DB 서버를 두 개를 분리해서 가지고 있고 각각의 DB 인스턴스가 떠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의 주요 프로그램들은 그 두 개의 물리 DB를 전부 접속을 해요. 그리고 둘 다 쓰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펑션 포인트 카운팅에서 ILF를 카운팅할 때 ILF에 해당되는 DB가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예요. 물리는 감안하지 않는 거예요. 기능 점수. 세 개도 할 수 있고 네 개도 할 수 있어요, 물리는. 그래서 그거는 기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구현하는 기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업무 범위를 브리핑하고 DB 쓰기를 할 때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점선 칠해져 있죠. 이거를 애플리케이션 경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다 보면 요구사항을 막 섞어서 내가지고 시스템이 스파게티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발주처가 원래는 이게 같은 업무가 아닌데 돈이 없어갖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조금 개발하겠다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받으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A 시스템 작은 거니까 그냥 집어넣어줘 이렇게 말했지만 시스템이 세상에 작은 건 없어요. 그래서 A 기능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A 기능을 했더니 A 기능과 연결은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얘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걔를 유발을 추가로 했어. 근데 걔가 또 똑같이 다른 게 또 있어야 돼. 아시죠? 이렇게 계속해서 범위가 확장되는 거? 애초에 잘 협의해가지고 잘라내야 돼. 그거를 할, 그거를 잘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개발 조직이 안에서. 그거를 의사결정하고 그걸 주도해야 될 사람. 파트리더. 개발 PM. 그건 업무 분석. 그분들이 이 역할을 못해주면 망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분들은 기능 점수를 그러면 알아야 된다, 아니면 몰라도 된다. 기능 점수의 달인이 될 때.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어디까지가 경계고요. 자르는 기준은 이거고요. 아니, 그게 뭐예요? 우리가 벽돌하고 이 방하고 저 방하고 경계선 이거, 이게 건축가가 기본으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설계자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 3개 하기로 했는데 벽 더 쳐줘 해가지고 10개 만들었어요. 벽만 생기면 돼요. 벽이 생기는 순간에 각각은 개별 룸이고 룸에 들어가야 될 모든 퍼실리티가 그 안에 다 있어야 방이.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설득을 못하는 면 문제가 있죠.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근데 그거를 설득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펑션 포인트 카운팅 매뉴얼이 다 있어. 그래서 개발자나 개발 PL이라면 그거를 반드시 읽거나 읽을 시간 없다. 그러면 휴가 내고 교육과 혼자 가든지 아니면 회사가 안 보내주냐. 이렇게까지 이 기술사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네. 저 문제 있는 것 같아서 그러고 있어요. 네, 일단. 네, 그래서, 예, 지금, 뭐, 요거하고 요 두 번째 페이지, 요거는 완벽하게, 예, 머릿속에 사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해되시죠? 이걸 모르면 개발 피해를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IEEE 247하는 이제 소프트 아키텍처에 관련된 문제를 펼쳐요. 근데, 예, 아까 저희, 뭐, 구하나 이료 이야기하다가, 뭐, 25,000원으로 통합이 됐었죠. 247하라는 ISO 42010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ISO 42010 이렇게 하고 영어형으로 나오면 또, 이게 뭐더냐. 이렇게 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 암기를 시켰었죠. 이렇게 한번 쪼갠다 스타로 시스템을 두 강에 두고 미션과 그다음에 시스템이 구동되는 환경과 그다음에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구조와 그다음에 이거의 이해당사자.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아키텍처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이렇게 암기를 시켰죠. 아키텍처라고 말한 건 아직 문서는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은 그 안에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아키텍처라고 부른 거고, 이 구조를 문서화한 게 아키텍처,
테스트 크리에이션. 이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접근했던 사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큐멘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아래 뷰 포인트나 뷰 모델 이런 것도 그냥 보시고요. 뭐, 요거 영어도 좋겠지만, 뭐, 어렵다 그러면 한글로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제 뷰하고 뷰 포인트가 자꾸 헷갈리니까, 그죠? 그래서 요 아래가 이제 뷰고, 요 위에는 뷰 포인트 해서 이제 관점. 무게 관점, 보안성 관점, 성능 가능성 관점, 사용 편의성 관점, 접근. 네, 엔지니어 관점이 아니죠, 이거는. 네, 맥락뷰로 가본 기능뷰, 정보뷰, 동시성뷰, 개발뷰, 배치뷰. 이게 뭐예요? 엔지니어 뷰죠. 그래서 항상 엔지니어 뷰 이전에 뭐예요? 비즈니스 단에서 사용자의 관점이 먼저 있는 거고, 그 관점에 따른 요구사항을 다시 엔지니어 뷰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역할들을 큰 그림 구조화시키는 것들은 이제 아키텍처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이 관점과 그래서 비즈니스와 기술을 서로 이렇게 이 매트릭스화해서 만나는 지점 이것들이 이제 해결되는 솔루션들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이 부분 그냥 넘어갈게요. 얘는 안 봐도 뭔지 아시죠? ISO 1207 SDLC하고 걔는 뭐예요? 기본 설명주기, 지원 설명주기, 조직 설명주기 이렇게 나눠놓은 거를 얘는 옆으로 이렇게 그냥 펼쳐놓은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리콰이어먼트 디자인, SDLC는 기본 설명주기 맞죠? 이 녀석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잘 안 보이죠? 네, 자세히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리콰이어먼트 디자인, 컨스트럭션 보이시죠? 테스팅, 메인티넌스, SDLC잖아요. 이거 기본 설명주기잖아요.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 컴플리케이션 매니저먼트, 뭐 엔지니어링, 뭐 뚜루루루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퀄리티. 네. 지금 퀄리티나 형상 관리 이런 것들은 지원 수명기기. 그다음에 여기 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를 가면 이게 관리잖아요. 관리가 좀 프로젝트 관리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플래닝 이렇게 나오죠. 프로젝트 이넥트먼트 뭐 이런 나 이벨리에이션 클로저. 프로젝트 관리예요. 이거는 뭐다? 조직 수명주기. 결국에는 뭐예요? 똑같은 거 도식화해서 그래핑해서 나누어서 그림을 다르게 그린 것밖에 없죠. 근데 소프트웨어 이복하고 프로라 영어용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이 같은 건데 모르는 게 아닌데 영어를 다르게 이제 불렀을 때 못 푸는 것 때문에 한번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TSP, 퍼스널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그래서 PSP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계가 0부터 3단계까지 4개의 단계도 있고 측정된 성과 베이스가 있는 3, PSP1, 규모 자원 일정 계획을 3, PSP2, 결함을 이해하고 결함 효율을 관리, PSP3, 대규모 업로드로 이것들을 확장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에는 측정된 성과 베이스라인, 측정 지표 성공 기준을 정한다. PSP1, 그러니까 PSP0에서는 뭐 그렇게 활동이 많지 않겠죠. PSP1 규모나 자원이나 일정 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지금 뭐예요? 개발 업무 요건을 주고 이거 프로그램 몇 번이고 개발하는데 얼마 걸려?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개발자가. 그래서 이 개발자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몇 명 들어가 있죠. 여러분 조직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개발자 기본 훈련을 이거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함을 이해하고 결함의 효율을 관리한다. 2단계는 이제 자 이런 거 해가지고 개발을 한다고 쳐. 그러면 결함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결함을 찾아내고 결함률을 측정하고 그래서 결함 없이 개발된 비율이 얼마고 그다음에 결함을 조치해서 최종 네, 결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개발을 완료했을 때 결함 지표들을 100분율로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되면은 이제 실제 SDLC에 따라서 개발 사이클을 계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PSP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신입사원 뽑아갖고 OJT 하는 거죠. OJT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식화해서 이렇게 그런 게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초 자료 수집, 예측과 계획 수립, 설계와 품질 관리. 자, 이런 것들을 OJT 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요. 이제 TSP는 저 PSP 교육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 멤버들을 팀에 합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팀 하나의 사이즈는 3 내지 15명. 너무 크면 안 된다고요. 네, 그래서 충분한 PSP 교육을 받고, 네, 계획 수립이, 아까 계획 수립 연습한다 그랬죠? 네, 그리고 추적 관리도 가능해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런치, 팀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팀의 목적, 목표, 계획 수립,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사이클, 이제 이때, 이제 여기서 받은 네, 과업을, 네, 개발 과업이죠. 그래서 소규모 프로트를 돌리는 거예요. 분석 설계 펜테스트 개발 사이클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된 시점에 포스트 모텀 이제 사후 검시이죠. 우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한 것은 무엇이고 못한 건 뭐고 다음번에 할 때는 이 못한 거를 개선하자.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 하는 것이 이제 개발팀입니다. 여러분의 팀들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나? 이미 PSP 정도쯤이야 다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죠. 자, 코딩을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을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자, 알고리즘 코딩 뜻깔나게 해요. 코더예요? 아니면 개발자예요? 코더입니다. 코더. 이 알고리즘 주고 이 프로그램 짜는데 몇 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몇만 세가 얼마 들어가고 몇 명이 들어가야 되고 자 이런 거 말해봐. 그럼 말 못한단 말이지.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은 조직에 코더가 많습니까? 아니면 개발자가 많습니까? 네. 아니, 근데 아시겠지만 SI 대기업에 가면 코더는 잘 없고 개발자가 많아요. 그래서 협력사들하고 이제 같이 일하는 거죠. 코딩 역할, 코드 역할 하실 분들 그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일정 계획 수립하고 프로젝트 계획 수립은 다 누구예요? SI 쪽에 PL이 다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내리면 협력사가 좀 조직이 크고 프로젝트 규모가 크면 그 아래서도 이미 SI처럼 역할을 하는 PL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프로세서로 넘어가서 이제 4세대 모델이 있는데 이제 케이스로 자동화해가지고 어쩌고 하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과도기성으로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미 공장에서 이 제품 생산하듯 개발하자 이렇게 했던 거 지금 우리가 오전 시간에 다 봤죠. 그 중간에 과도기성으로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라드, 레피드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예, 레피드, 야, 빨리빨리 개발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말 바꾸면 뭐가 된다? 빨리빨리, 에자일, 에자일의 전신이 라드다. 근데 이 라드에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데요? 했더니 여기에 이게 있어요. 조인트 리ኳ이어먼트 플래닝. 사용자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 프로세스 모델링 할 때도 조인트 애플리케이션 디자인. 사용자가 같이. 자, 이 부분이 XP에서는 얘가 뭐예요? XP에서. XP에 12가지 프랙티스 있어. 그게 얘에 해당되는 게 뭐다? 원사이트 커스텀. 아마 기출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출 문제 중에 자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대부분 못 풀었을 것 같죠. 그래서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컴파운드 어세블리 모델 넘어갈게요. 유지보스 재개발, 뭐, 이것도, 완전 유지 관리, 적응 유지 관리, 쓰리 유지 관리, 애완 유지 관리.
그래서 4대 기본 유지보수 액션에 대해서 쓰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된다. 완전한 유지보수, 그다음에 적응 유지보수, 그다음에 수리 또는 교정 유지보수, 그다음에 예방 점검 또는 예방 유지보수. 이거 쓰기 문제 많아요. 레만의 속죄 진학의 법칙, 기출 문제 나왔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쓰라고 하면은 또 쓰기가 되게 좀 일관성이 없는 용어들이 많아서. 근데 어쨌든 유지보수가 갖는 특성들이 여기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라라는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면 이것도 굳이 8대 유지보수 뭐 소프트 진화의 법칙 8대 이렇게 하면 8대를 다 써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기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면 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쯤은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읽어보고 가야 돼요. 또는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서 기억에 남도록 앞국지 외우는 건 하든지. 네, 이제 요거는 재개발 소프트웨어 기능 산정. 그래서 신규 개발 말고 재개발은 변경되는 부분만 필요해서 그게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따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비율을 영양계수라고 이제 하는 거랑 믹스를 해가지고 변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재사용 FP 그리고 재사용 FP를 빼고 신규로 개발하는 부분 이게 이제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이게 최근에 시험제 나왔죠. 계산해보러 아마 거의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꾸 한 대씩씩 지금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제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자주 나오는 영역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한 대씩 더 봐야 된다. 저번에 문제 내가지고 별로 못 풀었어. 이제 출제자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라 이제 또 낼 게 없으면 저번에 낸 거 조금 바꿔서 또 내볼까? 이렇게 한 몇 번 반복을 해요. 보통. 그래서 잘 풀 때까지. 그래서 나오든 안 나오든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연습 한 번씩 요거 쭉 따라서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제 시험 쪽에 소프트 사업평가 선정 가이드. 이거는 하도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지금 최근에 카페로 막 올려놨죠. 어, 그거에 이제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이 다 나와. 그래서 기획 단계, 구현 단계, 운영 단계 이런 이 사이클별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 유형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국에는 가장 관심이 있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죠. 개발은 기능 점수 산정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정통법과 간이법이 있다. 여기 이거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투입 공수, 맨먼스죠. 이거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거 위주로 하다가 이제 운영 쪽도 이 고정비 변동비 방식 설명해봐 이렇게 나왔었죠 저번에. 그다음에 SLA 기반 방법 설명해봐 이게 최근 기출 문제예요. 요거 내용을 아는지 그냥 설명해보라고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읽어보시면 돼요. 안 읽어보면은 문제 나오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눈에 안 들어왔죠. 근데 전체 이 대가산정 가이드 전체를 다운로드 해놓고 사실 이거 여러분들 업무 매뉴얼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네. 기능 점수 아까 P1급은 무조건 기능 점수 산정 방식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 근데 다 있어요. 이게. 산정하는 방법도. 네. 절차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하는 업무 이 요구 받은 거 현업한테 네. 그럼 발주처한테 받은 거. 그게 지금 이 사업명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고 대가 산정 기준 하는데 가가지고 최초의 요구사항 정의하고 서로 베이스라인 그을 때는 어느 기준으로? 여기에 있는 가이드 기준대로 다 잘라야 돼요. 그래야만 실제로 규모가 얼마인지 이거에 의해서 산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관과 사람이 얼만큼 필요한지 이거 이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대로 최종 완료했을 때, 예, 우리가 프로젝트 끝냈거든요. 왜? 앞에 이 기존 가이드대로 정의한 거, 지금 다 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야 내가 할 말이 있고 객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기준으로 고객 요구사항이라고 정의하고 아니면 우리 범위 아니라고 빼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리면 품질이 끝장인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시나요? 품질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거잖아. 근데 요구사항이 뭔지 제대로 정의하는 기준이 없어. 그럼 요구사항인지 아닌지 정의가 안 돼 있어. 어떤 방식으로 인지 아닌지 내연도인데 어떻게 만족을 시킬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예, 너 나를 알아맞추는 과학을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 서 있어. 그리고 내가 딱 물어본 거지. 내가 왼쪽 가게, 오른쪽 가게 알아맞히는 과학을 끝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개발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곳에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뭘 모르는 거예요? 사업대가 기준 했었어. 사업대가 기준 했었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할 일을 블록, 집 지을 때 블럭 있죠, 블럭. 시멘트 블록 단위로 자르는 방법이 이 안에 기능 점수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 점수를 몰라서 우리가 쌓아야 될 시멘트 벽돌이, 블럭이 천 개인지 만 개인지 셀 줄 모른다. 이 부분을 모른다.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 코더예요. 그럼 코더면은 지금 월급 엄청 많이 받는 거. 코더는 트랜슬레이터잖아요. 네, 트랜슬레이터는 조만간에 뭘로 바뀐다? 네, 챗 GPT 걔한테 이제는 요구사항 정의서, 요건 정의서를 네, 유료 버전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기능 점수 단위로 구체화해서 표로 정리해줘. 근데 구체화 수준은 네, 외부 입력, EIO, EQ 단위로 잘라줘. 거기서 핸들링하는 데이터는 네, ILF, EIF 단위로 잘라줘. 그리고 표로 정리. 챗GPT가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요건 정의만 잘 돼 있으면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코딩 단계로 들어가면 네가 정의한 입력 기능에 대해서 어, 프로그램 짜줘. 코드 예시 짜줘. 이렇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코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짜게 하고 예, 애매하게 짠 것은 더 상세하게 짜줘. 상세하게 짜줘. 계속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챗GPT가 할 수 있는 그 단순한 일은 돈을 얼마 주는데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개발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엄청난 고액 연봉을 받는 거예요. 사소한 일하면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런 기능의 개발자들의 역할이 다 사라질 거다. 그리고 개발 쪽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신입사원 뽑을 그 돈을 차라리 챗GPT 사주세요. 거창한 어떤 중국 기술자가 챗GPT 돈으로 내고 쓰시면 제가 그 버전 써가지고 내가 개발 10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업무 요건 정의하는 게 중요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은 이런 게 보정 개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암기하고 그다음에 세부 내용들이 대충 뭐구나 이걸 자세히 쓰라고는 안 나오니까 근데 대충 뭔지는 알아야 돼. 그래서 준비해서 가면 돼. 그다음에 고정비 변동비 SLA 기반 이것이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나중에 교재에서 찾고 허가 교재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그러시면 안 돼요. 음, 네, 오늘 넘어갈게요.
네,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설명드릴 필요 없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 미만, 예를 들면 이런 기준들을 좀 더 한번 최종 업데이트된 버전에서 이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네, 그 우리 이 법제처 있죠. 네, 거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법령 정보센터죠. 네, 최종 거를 한 번 더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는 게 좋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네, 사용 소프트웨어 폼 제작물 평가 시험 BMT. 또 시험 문제 지금 관리 쪽에서는 지금 한 번인가 나왔고요. 컨슘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예, 폼 제작물 평가 시험 BMT랑 그다음에 용량 산정 지침 이거 문제 계속 나와. 컨슘. 그래서 컴시험 들어가시면 이 두 개 반드시 정리해서 암기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절차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다 암기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 절차 있잖아요. 이 약식으로 적어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타일로 약식으로 만들어서 가독성으로 정리를 해놔야겠죠. 그다음에 대상 제품 이런 것도 이런 부분 카테고리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단계별 발주, 네, 분할 발주. 이것도 너무너무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이고, 네, 다만 이제 요게 이제 법령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단계별 발주로 이제 바뀐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분할 발주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그다음에 네, 분리 발주도 법령에 딱 명확히 이제 명시되면서 소프트웨어 직접 구매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이제 과거 이름은 분리 발주였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괄 발주, 분리 발주, 단계별 발주. 이제 요거는 가이드에 딱 명시적으로 있는 거니까 요 그림을 머릿속에 두는 게 좋죠. 그죠? 네. 또는 요 그림. 선행사업 후속사업. 이렇게 해서 단계별 발주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넣어놓으시는 게 좋겠다. 네, CS 이렇게 웹소프트웨어인지. 네, 요거는 웬만해서는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이거 뭐 SP 인증, 프로세스 컨트롤 인증. 네, 이것도 웬만해서는 다시 문제를 내기는 너무 쉬워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압니까? 너무 쉬운데 점수 주려고 내는데 이 문제에서 넘어질 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그 기본 지식 베이스를 튼튼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왔고 쉬우니까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문제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분,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계속 기본적인 것들은 다시 한 번씩 챙기는 게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안전, 소프트웨어 지능법에 있는 거고, 네, 안전도 한때 문제 많이 나왔다가 요즘은 이제 조금 줄어들었죠. 그렇지만 또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 칠한 안전관리 대상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오작동, 안전기능 대비 등을 신체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그다음에 이험, 오함 이런 용어도 알고 있어야 되죠. 음, 소프트웨어의 원인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안전 요구사항은 뭐냐? 소프트웨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능 및 안전활동에 관한 요구사항. 네, 그래서 과거에는 업무 기능 요구사항이나 시스템의 성능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요구사항이라고만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네, 이런 부정적인 임팩트를 미칠 것들에 대해서 네, 그거를 예방하는 소프트웨어 기능, 그다음에 안전을 좀 더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소프트웨어 기능. 자, 이런 것도 요구사항에 이제 집어넣는다. 네, 그런 요건, 개발 요건을 그런 거를 안전 요구사항을 주면은 여러분들은 아니 이거 업무랑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잘라야 돼요? 아니면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지. 음, 할 일이 많아졌다. 뭐 이런 예시들을 한 번씩 해놓으면 이런 방사능 관련된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우버 차량의 이 자율주행 부분 그런 것들은 사례로 이제 써먹으면 좋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세이프티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유형, 폴트 디텍션, 인터럽트 프로세싱,
autonomous control, software control movement, safety critical risk, critical data contention.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주요한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어에 관한 자, 이런 자동, 반자동,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은 기억을 해두시다. 그래서 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일반적인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의 품질 관리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소프트웨어 안전이 붙으면 이거보다 앞에 지금 리스크에 대한 분석과 평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기능 안전 등급이죠. 등급을 결정을 하고 그 등급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소프트웨어 설계 부분에 대해서 안전 요건이 강화된 형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이프티 플랜, 비용비 오브 소프트웨어 세이프티,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이것들이 이 전체 단계별로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겹으로 하나가 더 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개발자가 기존에 역량을 확장해서 오리발을 10번 쳤던 거를 20번 저어서 이걸 해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개발자 2명을 넣어야 될까요? 안전에 특화된 개발자를 더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 기본 개발자가 막 저어야 돼요? 프로젝트, 네? 프로젝트. 다시. 맞아. 이 10번 적어야 돼. 경영자야. 10번 저어서 하는 이 단계가 여기 10번 저으면 개발 완료. 근데 요거를 요만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10번 갖고 안 되잖아요. 적어도 한 25번에서 30번은 줘야 돼요. 아시죠? 내가 그냥 생짜배기로 개발하는 거랑 남의 거 코드 보면서 내 거 맞추는 거.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남의 거 코드 보면서 맞추는 게 더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반영을 하려면 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요건들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2배 이상 분수 들어간다고 봐야지. 그러면 10번 줬던 거를 20번 적게 한다. 아니면은 안전 쪽에 특화된 개발자를 한 명 더 옆에 붙여준다. 자,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프로젝트. 당연히 붙여야지,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예요. 그러면 20번 적게 할 거예요? 아니면 한 명 더 붙여줄 거야? 붙여줄 거예요. 대부분의 오너들은 안 붙여줘요. 자, 붙여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빨리 이 모든 건 온 세상은 비즈니스야. 자, 원가가 증가하면 판가가 어떻게 되죠? 높아져야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가격은 누가 결정해서 와요? 영업이. 그러면 영업이 이거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망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의 영업들은 이런 거 공부해요, 안 해요? 그러면 영업한테 누가 알려줘야 돼요? 근데 개발자는 영업이랑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발자로 사는 거예요. 절대 남이 내 문제 안 풀어줘요.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요. 맞죠? 음. 그래서 다른 애들이 이상해가 아니라 내가 이상한 거.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거는 그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들에게 예방 조치를 안 했기 때문이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해도 물론 실무에 가서는 얌전히 코딩만 하고 계시겠죠? 매체해야 돼요. 매체해야 돼요. 근데 중간에 어쨌든 요즘 하도 인베디드 된 형태들이나 이 제어 부분들, 인공지능, 자동화 이런 게 많으니까 중간에 개발하다가 그런 요건 들어왔어요. 그럼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일이에요, 아니에요?
받아준다 소리. 안 받아준다 소리. 모르겠다 소리. 네. 사실 이거는 원래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도 범위가 아니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기로 한 범위는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저한테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듣지 않고 갈게 이래야 돼. 그런데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대화 기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하기로 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거를 저한테 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갈게요. 그거 하기로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누군지 저는 모르니까 찾아서 필요하시면 찾아서 하시면 이게 가장 정확한 답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은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자세히 듣고 그리고 나서 듣고 나서 네, 관리자한테 가서 이거 해야 된다는데 그럼 관리자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관리자가 해요? 아니면 내가 해요? 그럼 관리자가 하라 그래요? 말하라 그래요? 하라 그러겠죠? 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져요. 국내에 있는 사람들. 누구셨죠, 오늘? 왜 저한테요? 저는 이거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거는 저는 몰라요. 이게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나한테 그걸 이야기하시는 분이 주소를 잘못 이야기한 거, 번지수 잘못 찾아서 이야기한 거 맞죠? 여기서 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여기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와서 말하든지 하기로 한 범위인지. 맞죠? 네, 그래서 불러가지고 뭐 좀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가면 된다, 안 된다? 뭔데요라고 먼저 물어보고, 그거는 저 아니에요. 한 분한테 전화 끊어. 전화 끊어요. 아시겠죠? 내일도 하는데 왜 이러고. 그거는, 네, 오일권이고, 권한 남용이에요. 네, 오일권과 권한 남용을 잘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엇이 넓다? 내일 내일 가리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을 속된 말로 뭐가 넓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음.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넓으면 안 돼요. 그거는 비즈니스는 오지랖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깨져서 나중에 프로젝트 전체로 보면 어마어마한 보험이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의뢰의 발주처는 예산을 그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모자란 예산과 적절하지 않은 자원으로 제품을 만들면 그러고서 품질이 좋으면 미친놈 소리 미친 거예요. 품질이 나빠야 그런 일을 안 해. 근데 품질이 좋게 하려고 집에도 안 가고 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이해되셨죠? 누구 잘못이요? 집에 안 간 사람 잘못이에요? 아니면 시킨 사람 잘못이에요? 맞아요. 집에 안 간 사람 잘못이에요. 네, 오지랖이 넓어서 내일도 아닌데 해주고 자기 만족감에 성취감에 짜릿함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나의 정체성과 자기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으나 세상을 어지럽히려는 일이다. 이미 어지럽죠, 세상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이제 뭐예요? 챗GPT 만들어갖고 다 자르겠다고 그러고 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안전쪽 넘어가고요. 이용원 분석 기법, 해제된드 어플을 하죠. 네, 난상 토론. 네, 그래서 이게 지침어라고 나온 가이드보드 이런 것들을 써서 일탈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넘치면 과다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난상 토론을 해갖고
네, 위험 요소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할 위험 요소를 찾아내는 거예요. 개념은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근데 시험 문제 내면 못 풀어.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제가 압축 요약한 거예요, 지금. 원래 분석은 이거보다 이게 막 펼쳐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더 압축을 해요. 근데 압축해서 끄집어낼 거에다가 제가 색깔을 칠해버렸네. 안 칠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끄집어내서 하면 FME, 페일리어 모드 앤드 이펙트 시스템. 네, 그래서 페일리어 모드 앤드 이펙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과관계, 네, 고정 모드와 고정의 영향으로 인한 치명. 네, 미스유즈. 네, 그래서 M은 EA. 앞에는 이게 미스유즈가 아니라 페일리어죠. 뒤에는 얘가 미스유즈로 바뀌어서 뒤에는 모드 앤드 이펙트 어널리시 똑같아요. 그래서 오용, 생각과는 다르게 사용했을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잠재적 오용 모드, 오용의 영향 관련돼서 발생하는 거, 뭐 그러면 이것들을 평가해서 이원 무선순위, 그래서 리스크 프라이어리티 넘버 RPM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이것도 리스크 분석은 폴트 관리에 있는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폴트 관리에서 이원 평가 있었잖아요, 정성적 이원 평가. 그거랑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쓰는 말만 좀 다릅니다. 이게 뭐예요? 이 발생하고 강도 해가지고 RPM 이걸 구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지금 폴트 관리에서 나왔던 PP 매트릭스 또는 PI 매트릭스 기억나요? 거기에 이 P가 뭐예요? P 하나는 probability, 발생 가능성. 그러면 또 하나의 P는 뭐예요? potential, 잠재적 영향. 또는 potential을 I로 바꿔서 impact. impact는 뭐예요? 똑같이 영향이죠. 그래서 PI 매트릭스 또는 PP 매트릭스라고 해서 요거 계산해서 상중하 따지는 거 기억나요? 그래서 상일 경우에는 5점 부여, 예를 들면 중이면 3점 부여, 예. 하는 뭐 1점 부여. 거기에다가 그 항목의 가중치가 뭐 중요해서 가중치 20%. 그러면 여기에서 선택된 점수에다가 20% 가중치 때리면 뭐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죠. 평가 점수. 그 평가 점수가 이거예요. RPM. 그래서 이거를 역서칭하면 어떻게 돼요? 높은 순서로 쫙 연구수죠. 그러면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형, 치명적인 유형 가장 위에 올라오겠죠. 그거랑 구조가 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ETA,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 이거는 지금 수목, 사상 수목 분석 이렇게 돼요. 나뭇가지 트리가 나뭇가지잖아요. 그래서 로직 트리를 응용해서 쓴 거에 불과하죠. 근데 이제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되니까. 촉발 사상, 결과 사상, 그다음에 전지 작업, 나뭇가지 자르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들은 분석할 때 장애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나머지만 뭐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제 요인들의 연쇄, 체인 이거를 초기 사상하고 촉발 사상으로부터 재사고까지 전개되는 것을 나뭇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 사고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원천 촉발 이 사상이 무엇인지 초기 사상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데 굉장히 유리하죠. 폴트 트리 어널리시스, 트리 어널리시스는 똑같은 데인데 이벤트가 아니라 폴트죠. 그래서 결함수 분석이다. 이렇게 돼 있고 얘도 지금 엔드와 관계로 하위의 이 가지들 중에 예, 엔드로 결합이 되면 유액기에 발생하거나 또는 오화로 돼 있으면 무조건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의 관계를 분석을 해서 최종 대형 문제점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하위에 이제 분석을 위한 단위를 최소 절단식 반응 구조라. 이런 용어들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 때 이 용어가 안 들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다람성학의 점정적 분석, 장면적 분석. 여기서 많이 본 거네, 그죠? 이용 관리 프로세스의 정성적 분석, 정량적 분석, 그거랑 똑같네요. 그죠? 프로젝트가 됐어요, 이용 관리.